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숱한 세월의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파편적인 기록만 전해지는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베일에 감추어진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고구려의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뜻입니다. 중국 측 기록 삼국지에는 본래 고구려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는데 점차 미약해져 계류부가 대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 세력이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해 세운 조직은 계류부였는데요. 즉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기 전부터 이미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것이 아니라 계류부를 세운 것인데요. 고구려는 주몽 훨씬 이전부터 압록강 너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몽의 후계입니다. 주몽 제위 말기 부여로부터 자기 아들 유리가 이끄는 2차 부여 유이민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몽에게는 졸본 토착 부족의 여인 소선호와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소선호는 결혼 이전에 과부였고 이미 비루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몽은 양아들보다는 친아들이 그리고 졸본 토착 세력보다는 자기처럼 부여에서 온 세력을 후계로 지목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했죠. 신화 속에는 이 과정이 매우 평화롭지만 소선호가 바보도 아니고 어렵게 이룩한 계류부를 아무 말 없이 양보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유리의 부여 세력과 소선호의 졸본 토착 세력이 경쟁하다가 유리가 승리하고 밀린 소선호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고구려로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세력이 경쟁하였다라는 명백한 기록은 없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소선호가 고구려를 이탈해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는지는 설득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의 상대입니다. 유리왕은 부여라는 외지인 출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류부에 이어 고구려의 두 번째 부족이었던 연노부의 부족장 딸 송씨를 첫째 왕비로 들였습니다. 정략교례긴 했으나 송씨 왕비와 금슬이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송씨 왕비는 일찍 사망했는데요. 이후 유리는 계비 2명 화희와 치희를 들였습니다. 화희는 골천 출신, 치희는 한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았고 화희가 치희를 모욕하자 치희는 한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리가 말리려고 했지만 치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꾀꼬리 암수 2마리가 정답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는 황조가라는 노래를 지었다고 하죠. 기존 해석에는 황조가의 상대가 떠나간 치희를 떠올리며 유리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치희가 중국 한나라 출신이라는 건 외교적 목적이었고 오히려 화희와 치희의 싸움에 지친 유리가 떠나간 치희보다는 사별한 첫째 아내 송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황조가를 지었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다음은 고구려에 인접해 있던 국가 낙랑국에 있었다던 자명고와 자명각입니다. 자명고와 자명각은 적군이 낙랑국에 쳐들어오면 저절로 울려 경고를 해주었던 북거 나팔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설화 속 신물인 자명고와 자명각의 정체가 실제로는 무엇이었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낙랑국과 낙랑군의 관계입니다. 고구려의 3대왕 대무신왕은 낙랑국을 정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 호동왕자와 낙랑국 왕 최리의 딸 낙랑공주를 혼인시켰습니다.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숴달라 했고 사랑의 눈먼 낙랑공주는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수었습니다. 결국 대무신왕은 낙랑국을 멸망시키고 낙랑국 왕 최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딸을 죽였는데요. 대무신왕이 멸망시킨 이 낙랑국의 정체가 모호합니다. 당시 한반도 평안남도 부근에는 낙랑군이라고 중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간접 통치를 위해 설치하였던 중국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낙랑국과 낙랑군이 같은 개념인가를 두고 두 주장이 팽팽히 부딪힙니다. 같다고 보는 주장은 중국 후한의 황제 광무제가 낙랑을 정벌하러 왔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혹은 외교 사신단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찌됐든 한반도의 일에 후한의 황제가 간섭하려 한다는 건 본인들과 연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같지 않다고 보는 쪽은 낙랑국이 중국 소속의 행정구역이라면 어떻게 왕을 칭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낙랑군은 공식적으로 이보다 300년은 흐른 뒤에 없어지거든요. 낙랑국과 낙랑군의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리가 호동왕자를 처음 봤을 때 당신은 북쪽 국가 왕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어본 걸로 봐서는 확실한 건 낙랑국의 위치는 고구려보다는 남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호동왕자의 죽음입니다. 호동왕자의 친어머니는 일찍 죽고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 계모에게도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계모는 자기 친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호동왕자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대무신왕에게 모함합니다. 호동왕자는 모함임에도 굳이 해명하지 않았는데 신하 한 명이 왜 해명하지 않냐고 하자 호동왕자는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요 왕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이를 어찌 효라할 수 있겠는가 라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호동왕자는 삶의 환멸을 느끼고 미련을 버린 상태였다는 건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모의 지나친 정치적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낙랑공주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5대왕 모본왕의 최후에 관해서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모본왕이 갈수록 난폭해져 갔으며 사람들을 깔보고 충신들을 죽이는 폭군으로 변해갔다고 하는데, 정작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는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베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본왕의 폭정에 참다 못한 두로가 모본왕을 살해했는데 이후 왕을 죽인 두로의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모본왕의 폭정 여부는 의심의 여지가 짙고 아마 쿠데타를 통해 폐위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대왕 태조왕의 등급 관련입니다. 왜 6대왕에게 국가의 시조에게나 붙여주는 태조라는 명칭이 붙여졌는가는 의미심장한데, 6대왕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태조왕 이전까지는 고씨가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2대 유리왕에서부터 5대 모본왕까지는 성씨가 해씨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몽의 성이 고씨냐 해씨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대왕 모본왕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생각해본다면은 주몽의 집기는 5대왕에서 끊겼고 태조왕 때부터 고씨가 정변을 통해 게르부를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후대에 정변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주몽에게도 고씨를 부여하는 바람에 주몽의 성씨가 기록마다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왕족 발기의 반란입니다. 발기는 사람 이름인데요, 후대왕 고국 천왕의 형입니다. 자신이 아닌 동생 고국 천왕이 즉위하자 불만을 품은 발기는 연노부 인원 3만여 명과 고구려를 나와 요동 군벌과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실패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지만 문제는 발기의 반란 기사가 중복된다는 겁니다. 고국 천왕은 아들이 없어서 동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는데, 고구려의 결혼 풍습상 형사 취수죄로 고국 천왕의 아내 우씨가 동생들 중 한 명과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첫째 동생 발기는 우씨를 박대하고 둘째 동생 연우는 우씨를 환대하자 우씨는 연우와 혼인해 연우가 10대왕 산상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동생 발기는 연노부와 고구려를 떠나 요동 군벌과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실패했다는 기록이 또 나오죠. 고국 천왕의 형으로도 나오고 동생으로도 나오는 발기는 동생으로 보이며 고국 천왕 등극에 있었던 발기의 반란은 중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기의 반란을 도운 요동 군벌 공손씨는 바로 공손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공손강은 이 산상왕 때 인물이며 고국 천왕이 이제 막 등극했을 때는 굳이 연노부가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국 천왕 재위기에 연노부가 크게 숙청되어 재산을 거의 다 몰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국 천왕 재위 말기라면은 연노부가 충분히 반란을 일으켰을 만하죠. 고구려 왕들 가운데 왕호에 무슨 천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국 천왕,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미천왕 등 말이죠. 이 중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은 방위명을 또 가리킵니다. 이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뜻일 텐데 천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유사성을 찾자면 고구려의 5부족 중에 이 연노부, 관노부, 순노부, 전노부에 노자가 들어가는데 이는 한자 내천의 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왕호에 들어가는 천자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비슷한 예시로 고국이 들어가는 왕호가 있는데요, 고국천왕, 고국원왕, 고국야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국이란 지명을 뜻하는 듯하고 그들이 사후에 매장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고구려 왕들의 왕호는 그들이 매장된 장소를 가리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림왕도 묻힌 곳이 소수림이라고 해서 소수림왕이죠. 물론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13년과 314년 15대 왕 미천왕 때 평안도 황해도의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하고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중국식 문화였던 고분벽화 무덤이 고구려에 전파됐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벽화 중 가장 오래된 고분벽화는 안악 3호분입니다. 고분에는 피장저로 추정되는 동수라는 인물의 묵서명이 적혀있는데 이 무덤의 주인이 동수 본인이라는 설, 미천왕이라는 설, 미천왕의 아들인 고국원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을 태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광개토 태왕 한 명만을 가리키는 줄 알았으나 여러 금성문을 확인해보니 한 명이 아닌 고구려 왕의 칭호였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언제부터 태왕이란 칭호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천왕 때부터 사용했다는 설, 광개토 태왕 때부터 사용했다는 설이 있죠. 19대 왕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광개토 대왕 른비에는 유난히 묘사가 화려하고 전적을 치켜 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407년 광개토 대왕이 5만의 병력으로 적군과 싸워 적군을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으며 도획한 갑옷이 1만여 벌이며 그 밖의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거대한 승리를 거둔 적이 어떤 나라인지가 적혀있질 않습니다. 광개토 대왕 때의 주적은 백제와 후연이라 둘 중 하나일 텐데 이미 백제의 아신왕은 몇 번이고 광개토 대왕을 공격했다가 실패했으며 404년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도 실패하여 백제에는 더 이상 대규모 군대를 이끌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407년 후연이 내분으로 멸망했다는 기록에 의거하면 이 승리를 거둔 적은 후연일 수는 있지만 광개토 대왕 릉비에는 광개토 대왕의 전쟁들 중 백제와의 싸움만 적어놓았을 뿐 후연과의 전쟁은 전부 누락시켜놨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대 왕 장수왕의 무덤 장군총입니다. 고구려 돌무지 무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무덤이며 동양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데 이 장군총은 국내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내성 일파 귀족들도 숙청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장수왕 때는 고분벽화 양식도 발전하여 이제 고구려 고유의 양식이 발달할 때였는데 왜 그 무덤이 다시 국내성에 만들어졌는지 의문이죠. 22대왕 안자왕은 고구려 전성기의 마지막이자 쇠퇴기의 시작점에 있는 왕입니다. 이때쯤이면 고구려 내 국내성파와 평양파 귀족들의 내분이 극심해질 때인데 일본 측 기록에는 안장왕이 피살되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워낙 위작이 많은 일본 측 기록이라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일본 측 기록인데 23대왕 안원왕 때는 추군과 세군이 내전을 벌여 사상자가 2,0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추군과 세군이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는 국내 성파와 평양파 귀족들 간의 내분이 정점을 찍었을 때라 맥락상 납득이 가는 내전이며 두 세력 간의 내전으로 해석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25대왕 평원왕 때 등용되었던 바보 온달입니다. 평원왕은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출신을 따지지 않은 군부를 육성했는데 이때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화석에서 온달이 못생긴 얼굴에 바보의 천민으로 나오는 건 신분이 천민까지는 아니어도 출신이 귀족은 아니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렇다면 온달은 어떤 출신이길래 그의 인간 승리가 설화로 전해질까 해석이 분분하죠. 온달이 외국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설화 속 못생겼다는 설정은 고구려인과는 너무 다른 외형이었으며 중국 측 기록에는 소구드인들 왕실의 성씨가 온씨였다는 기록 때문에 온달은 서역계 소구드인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26대왕 영양왕 때 활약한 우리 한민족의 영웅 을지문덕의 정체도 의문투성입니다. 한국전쟁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을 이룬 을지문덕 장군은 그야말로 역사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살수대첩 전후 기록이 아예 전무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인데 안타까울 따름이죠. 더 안타까운 건 안시성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 당나라군을 무찌른 안시성 성주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때 민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다음은 연개소문의 이름입니다. 중국 측 기록과 삼국사기에는 천개소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는 당나라 건국자 이름이 이연이라 이 연자를 피휘하기 위해 중국에서 일부러 바꾸어 버렸다는 설이 가장 정설이지만 연개소문의 연자가 연못 혹은 샘을 뜻하는데 샘은 한자라면 또 천이기도 하죠. 성 말고 이름도 일본 측 기록 그리고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 묘지명에 개소문이 아니라 개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개소문과 개금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최고관직인 망리지에 대한 명칭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고구려 초기 때까지 고구려 최고관직 명칭은 대대로였으나 고구려 후기에는 망리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명칭이 대망리지, 태망리지, 태백망리지 등 다양합니다. 이 명칭들이 다 같은 명칭인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연남생 묘지명과 연남산 묘지명에는 그들의 증조할아버지인 연자유, 할아버지 연태조가 모두 망리지를 역임했다고 나오는데 연씨 집안에서 세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코리아나 한국으로 안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몽골입니다. 몽골어로 우리나라는 솔론고인데요. 현재 내몽골 자치구에는 솔론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 일부가 몽골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이 솔론족의 시조라는 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중국 남쪽 지방의 소수민족 중 묘족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설도 있습니다. 역사 속 묘족의 등장 시점이 고구려 멸망 이후이며 묘족에는 고구려 결혼 풍습인 형사취수제 그리고 복식상의 유사성도 보입니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4만 호를 양쯔강 이남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를 이탈한 소선호 일행이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소선호가 이탈하기 전 고구려는 압록강 넘어 졸본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서울의 한강까지 내려오려면 반드시 낙랑군을 지나쳐야 합니다. 낙랑군은 당시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유입해와 한반도에 전파하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소선호 일행이 분명히 낙랑군을 지나쳤을 텐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질 않습니다. 두 번째, 삼국사기 온조왕 제위 13년째 소선호가 죽었다는 기록에 이상함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의 모후가 61세의 나이로 죽었다 바로 앞의 기사에 서울에서 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라는 알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였다는 것은 권력이 소선호에게서 아들 온조에게로 이양되었음을 뜻하며 고대시대에서 호랑이는 정변을 의미한답니다. 아마 온조가 무언가 큰일을 터뜨리고 권력을 소선호에게서 뺏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호랑이 5마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다음은 백제 초창기 수도의 위치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소선호가 죽었다는
되었다는 바로 다음 기사에 온조가 수도를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명칭상에서 보이듯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이었느냐 남쪽이었느냐의 차이로 보이는데 하남위례성은 현재 올림픽공원이 있는 잠실 일대로 비정되지만 하북위례성의 위치는 설만 분분합니다. 다음은 온조의 형 비류의 후일담입니다. 원래 동생인 온조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비류가 인천의 미추홀에 독립한다고 설친 덕분에 온조가 백제의 왕이 되었죠. 하지만 비류는 국가 운영에 실패했고 백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이후 비류의 후일담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왕의 형으로서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던 만큼 온조 왕에게는 여간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2에서 4대 왕까지가 가루왕, 기루왕, 게루왕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루는 부여어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5대 왕은 초고왕인데 왜 초고왕 때 왕호에 루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죠. 7대 왕 사반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년도 안 되어 폐위되고 8대 왕 고이왕이 즉위했습니다. 8대 왕 고이왕은 4대 왕 게루왕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가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고이왕은 온조의 후손이 아닌 다른 계열로 추정됩니다. 고이왕의 조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국자의 직계 후손들과 왕위를 두고 다툴 정도면 정치적 입지가 상당한 가문으로 보이며 아마 비류의 후손들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죠. 일부 중국 측 기록에는 백제의 건국에 대해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후손에 구태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처음으로 대방군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나라의 요동태수 공손도는 딸을 시집보냈는데 마침내 동의 중에서 강국이 되었다. 당초에 백여가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라고 불렀다. 백제는 그 3대가 대체로 마한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 구태란 사람이 처음으로 대방에 나라를 세우니 그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인접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모두 큰 바다로 경계에 지어져 있다. 즉 백제의 건국자는 구태란 사람이며 그 시기는 3세기경이라고 합니다. 백제는 기원 전에 건국되었기에 정확한 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 왜 이런 기사가 실렸는지는 모릅니다. 정권을 찬탈하고 온족의 후손을 일시적으로 끄는 8대 왕 고이왕이 3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구태가 고이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입니다. 혹여 백제의 건국자 온조의 친부인 우태의 오기라는 설도 있습니다. 8대 왕 고이왕 때부터 10대 왕까지는 고이왕계 직계가 이어졌는데 11대 왕은 5대 왕 초고왕의 손자이자 6대 왕 구수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11대의 왕의 아버지가 6대 왕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또한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11대 왕의 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고이왕 계열을 손절하는 것이며 초고왕 계임을 선전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12대 왕은 또 10대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12대 왕 때 다시 고이왕계가 재집권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잡한 초고왕계와 고이왕계의 다툼, 아니 온조계와 비류계의 다툼을 종식시킨 사람이 13대 왕 온조계의 근초고왕입니다. 4세기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룬 왕 근초고왕 제위 2년에서 21년 사이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백제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마한 정벌을 이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초고왕 때 백제가 일본과 교류를 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상징하는 유물이 칠지도인데요. 일본의 나라현 델리시에 위치한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 중인 칠지도에는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는 내용의 글귀가 상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칠지도를 일본에게 선물해준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기존에는 근초고왕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칠지도에는 태땡 4년 10땡월 16일은 병오날인데 한낮에 100번이나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초고왕 제위기에 중국 남조에서는 태화라는 연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화 4년이라면 근초고왕 제위기였던 369년인데 일본 측 기록에 의거해서 계산을 해보면 372년이라고 합니다. 369년이나 372년이나 근초고왕 제위기는 하지만 두 해 모두 10월 16일, 11월 16일, 12월 16일이 병오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오날을 역계산해보면 408년 11월 16일이 병오날이었고 408년은 13대 근초고왕 제위기가 아닌 18대 왕 전지왕의 제위기라고 합니다. 백제와 일본의 초기의 교류를 상징하는 두 인물이 아즈끼와 왕인입니다. 아즈끼는 일본에게 말과 기마술을,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전수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두 인물 모두 일본 측 기록에 나오지만 어느 한 사서에는 근초고왕 때, 어느 한 사서에서는 17대 아신왕 때의 인물들이라며 시기가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 모두 위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만 등장하고 그 외의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구 인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하면 언제나 제기되는 논란이 백제의 요서 경략설입니다. 백제가 요서 지역에 백제 영토를 두었다는 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학계에서는 요서 경략설은 정설이 아니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백제 요서 경략설이 항상 대두될까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측 기록 송서에는 고려는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고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이른다 라고 나와 있으며, 양서에는 진나라 시대 구려가 앞서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자 백제도 요서 진평 2군의 땅을 점거하여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 군을 설치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중국 측 기록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지는 의문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도 많은데요. 우선 백제가 요서 지역에 영토를 두었다는 기록을 적은 국가들은 전부 중국 남북조 중에서 남조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요소와 더 근접한 북조 국가들 역사서에는 백제가 요서를 경략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백제가 요서 땅을 경략했다면 북조의 역사서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죠? 더불어 설령 백제가 요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근초고왕 때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헌상의 고증을 떠나서 백제가 굳이 어렵게 고생하면서 요서에 영토를 설치할 그 어떤 이익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오해로 인해 중국 남조의 역사서에는 저런 기록이 실렸는지, 백제와 요서 사이에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설마분분하죠. 19대 왕 구이신왕은 재위기간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딱 2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즉위했다, 왕이 죽었다. 이게 전부인지라 구이신왕은 어떤 왕인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일본 서기에는 구이신왕이 어려 야마토의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아울러 왕모와 밀통하여 무례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목만치는 목락은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그 나라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다. 아버지의 공적으로 임나에서 전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귀국과 왕래하였다. 천조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정사를 장악하고 권세를 세상에 떨쳤다. 그러나 천조가 그 포악함을 듣고서 소환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으며 대성 8족 중 임나가야와 연루되어 가장 논란이 많은 목시의 정체에 대해서도 해석이 많답니다. 20대 왕 비유왕 때는 백제의 대성 8족 중 해씨의 전횡이 극심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일본 서기가 위적이 많다고 하지만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 왕의 계보와 삼국사기의 백제 왕의 계보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위기간이 무려 29년이나 되는 비유왕의 존재가 일본 서기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29년을 앞에 왕 뒤에 왕 재위기간을 땡겨서 채우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죠. 비유왕의 아들인 21대 왕 계로왕의 초기 14년의 기록이 삼국사기에 누락되어 있고, 훗날 백제로 건너온 고구려 첩자 도침이 비유왕이 사망한 후 빈 들판에 감해장되었다고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비유왕이 해코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21대 왕 계로왕 때 백제는 한성을 고구려에게 함락당했습니다. 이때 훗날 왕으로 등극하여 공주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는 문주왕은 신라로 구원을 요청하러 갔는데요. 왜 백제 자국의 지방으로 안 내려가고 외국인 신라에게로 구원을 요청하러 갔는지 해석이 많습니다. 계로왕의 급격한 왕권 강화책으로 지방 민심을 잃었다는 설, 백제 지방에서 군대를 끌고 오는 것보다 신라의 구원병력을 데려오는 편이 더 빨랐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백제 24대 왕 동성왕 때 중국의 부귀가 백제를 침공했다가 백제가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488년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심지어 중국 측 기록인 자치통감에도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는데 백제에게 패하였다고 나와 있으며, 심지어 말을 몰아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베어 죽이니 그 시체가 평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라며 전투의 치열함을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전후 맥락이 없어 대체 왜 부귀가 무슨 목적으로 백제를 침공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이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더불어 육로로는 고구려가 있으니 공격을 못했을 것이고, 수군으로 백제를 공격했다는 뜻일 텐데 유무민족 선비족이 세운 부귀는 수군에 능하지를 못하여서 이도 의문투성이죠. 그래서 부귀가 공격한 게 요서에 있는 백제 땅이 아니냐며 요서 경락설의 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성왕은 살해되었고 무령왕이 2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무령왕의 아버지는 부여 곤지로 대일본 담당 외교관이었는데, 왕이 계승 서열에서 밀리자 일본으로 아주 정착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무령왕을 포함해 3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후 왕족 등용 정책 차원에서 부여 곤지는 아들과 함께 백제로 귀국하였습니다. 이때 무령왕도 함께 귀국한 것만은 확실한데 부여 곤지의 다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본의 어느 한 지방 신사에서 발견된 금성문에 무령왕이 자신의 남동생이 일본의 왕으로 있을 때 백상동이란 구리를 선물 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무령왕과 겹치는 일본의 게이타이 덴노 때에 이르러 일본 덴노의 이전 왕조가 끊기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한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성문 하나로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기에 게이타이 덴노가 정말로 무령왕의 동생인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무령왕의 아들 26대 왕 성왕은 수도를 충남 부여인 사비성으로 천도하는 등 쇠락해가는 백제의 중흥을 이끌어낸 군주입니다. 성왕은 부여계승 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해석만 분분합니다. 백제의 왕을 일컫는 말은 건길지였다고 합니다. 건길지가 무슨 뜻인지 밝혀진 바는 없고 언제부터 쓰였는지도 모르지만 대략 사비천도 이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왕을 부르는 호칭은 어라하였다고 하며, 중국 측 기록에는 백제의 왕을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만 건길지라고 불렀던 건지
그렇다면 지배층은 백제의 왕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죠. 백제의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물리치고 한강 유역을 회복합니다. 한강 하류 6군을 백제가, 상류 10군을 신라가 차지하였는데 성왕이 하류 6군에서 백제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어렵게 회복한 한강 유역을 왜 성왕이 자발적으로 포기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백제가 한강을 비우자 신라 진흥왕이 전체를 다 차지했는데 성왕은 신라의 배신이라며 신라로 쳐들어갔습니다. 명분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는데 성왕이 신라를 침공한 방면도 한강이 아니라 충청도 관산성 방면이었습니다. 한강에 대한 미련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거죠. 다음은 아자태자라는 존재입니다. 아자태자는 27대 위덕왕의 아들로 일본의 섭정자였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고 하며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고 하며 이 그림도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자태자가 한국 측 기록에는 없는데요. 다른 왕자도 아닌 차기 왕위를 이을 태자인데 왜 한국 측 기록에 빠져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위덕왕 사후 왜 아자태자가 왕위를 잇지 못했는지 아자태자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어서 베일에 감추어진 인물이죠. 다음은 선화공주의 존재입니다. 서동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 전해지는 전설로 그냥 재미 정도로 넘겨도 되지만 서동요의 주인공인 서동이가 백제 30대 왕 무왕의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길 순 없는데요. 서동요의 마지막에서 선화공주가 왕이 된 무왕에게 익산의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 미륵사가 실제 하는 사찰이라 선화공주가 실존인물이라는 설이 힘을 받았으나 2009년 미륵사 석탑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사립 봉영기에는 백제 왕후였던 사택 적덕의 따님이 봉영했다고 나와 있어 무왕의 왕비는 사택 왕후이며 선화공주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쪽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왕의 장남 의자가 사택 왕후의 친아들이 아닌 점에서 무왕에게는 다른 아내가 분명히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익산에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믿어지는 쌍릉이라고 있는데 가톨릭대학교 의대에서 인고를 분석해본 결과 쌍릉 중 하나는 인골의 주인인 6에서 70대 성인 남성의 그것이고 7세기 정도의 인골로 밝혀지면서 무왕의 무덤이 확실시되었습니다. 다른 무덤에서는 아쉽게도 인골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대신 관 꾸미기를 분석해본 결과 사택 왕후보다 더 빨리 죽었으며 이 여인이 의자의 친모로 보이지만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황산벌의 영혼 개백이 출신도 의문입니다. 정사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거의 모든 야사에서는 개백의 성씨는 부여씨, 즉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당시 개백의 관등은 2등 관등인 달소림에도 불구하고 1등 관등이었던 좌평, 충상, 상형 등을 제치고 사령관이 된 것으로 봐서 의자왕 말년 왕족 중심의 등용 정책으로 부상한 인물로 보입니다. 백제 멸망전에서 의자왕은 개백에게 5천 결사대로 김유신의 신라군을 맡게 하고 백제 주력군을 전부 금강으로 가서 소정방의 당나라 수군을 막는 데 투입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소정방이 급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집결시킨 병사 수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 백제 주력군이 왜 소정방의 수군을 공격하지 않았는지 대체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죠. 의자왕이 귀족을 멀리하고 왕족 중심의 등용 정책에 따른 귀족들의 반기였는지 아무리 그래도 외적의 침입을 방관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죠.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는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었다는 낙화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궁녀는 후대의 의자왕을 깎아내리기 위해 지어진 일화입니다. 그렇다면 낙화함에서 떨어졌다는 여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백제 멸망 후 당나라 사령관 소정방은 백제의 정림사 5층 석탑에다가 밖으로는 고든 신하는 버리고 안으로는 요사스러운 부인을 믿어 형벌은 오직 충직스럽고 어진 자에게만 미치고 총의와 신임은 아첨하는 자에게 먼저 더해졌다고 하며 일본 측 기록에는 백제는 자멸했다. 임금의 대부인이 요사스럽고 간사한 여자로서 무도하여 마음대로 권력을 빼앗고 훌륭하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화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뭘 했길래 저렇게 욕을 먹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은고라는 이름의 여인이 등장하지만 은고도 정확히 어떤 여인이었는지 모르죠. 신라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라의 건국자 박혁거세의 이름입니다. 혁거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성 박씨는 후대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혁거세의 또 다른 이름이 불구네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자를 음으로만 읽지만 고대 시대에는 음으로도 읽고 뜻으로도 읽었습니다. 한자를 음으로 읽는 방식을 음차, 뜻으로 읽는 방식을 훈차라고 하는데 혁거세를 음차로만 읽으면 혁거세가 되지만 불굴 혁을 훈차로 네세자를 훈차로 읽으면 불구네가 됩니다. 따라서 신라 건국자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4대 이사금이자 최초의 석시 임금인 탈해 이사금의 출신지입니다. 탈해는 신라 기준 외국 출신으로 신라에 들어오고 2대 임금이었던 남해 차차형의 사위가 되는데요. 신화에 의하면 탈해 이사금의 출신지는 다파나국이라고 하는데 이 다파나국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탈해의 출신 후보지로는 다파나국이 일본의 동북쪽 천리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는 삼국유사 속 설명에 따라 울릉도 혹은 캄차카 반도라는 설, 삼국유사는 어디까지나 신화일 뿐이며 가야의 허황옥처럼 중국 남부 해안에서 왔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울산에서 내려왔다는 설인데요. 신라를 건국한 박씨 집단은 제사장, 무속 집단이었기 때문에 전투 기술 집단이 필요로 했습니다. 석탈해가 바로 철을 다루는 기술 집단이었는데 남의 최청이 석탈해를 사위로 삼은 건 그가 이끄는 철과 대장장의 부족을 신라 사회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울산은 철광석 산지이기 때문에 탈해는 울산에서 내려와 김해에서 가야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뒤 신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탈해 이사금이 임금으로 있을 때 신라의 계림이라는 숲에서 김할지가 발견됩니다.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면 탈해 이사금 시절 김할지의 김씨 세력이 신라로 유입되었다는 뜻인데 김할지가 아주 정체불명의 인물입니다. 김할지가 발견되었다는 숲이 계림이라는 뜻에서 김할지는 닭을 토템으로 하던 부족으로 일주되는데 신라로 유입되자마자 박씨, 석씨와 왕위 계승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아 김씨 세력도 선진문물을 갖춘 전투기술 집단으로 추정되는데요. 김할지는 아직까지 신화 속 인물로만 남아있습니다. 김할지의 세력이 소백산맥 인근의 부족이었으나 백제의 팽창에 밀려 신라로 들어왔다는 설, 종종 달그루 고구려를 비유했기에 고구려의 분파 세력이라는 설, 문무대왕릉비에서 나온 대로 흉노족 왕자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무대왕릉비에서는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김할지라는 명칭이 등장하지는 않아서 김할지 자체가 실존 인물이 아닌 가공의 인물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와 일본의 관계입니다. 일본의 고대는 쿤이라고 하는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시작했는데요. 일본 쿤이들의 건국 설화가 신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삼신 중 하나인 스사노오가 천기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곳이 신라였고 신라에서 다시 나와 일본으로 넘어가 이즈 모쿠니를 건국했다는 설화가 있으며 이즈 노쿠니 건국 설화에는 신라의 아메노 히보코 왕자가 아내를 찾으러 왔다가 이즈노의 쿠니를 건국했다는 설화가 내려옵니다. 아메노 히보코 왕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며 8대 임금 아달라 이사금 때는 연호랑과 세우녀 부부 설화라고 해서 연호랑과 세우녀가 일본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설화도 있죠. 모르긴 몰라도 신라인 도레인들도 일본에 많이 정착했던 곳으로 보입니다. 8대 임금 아달라 이사금은 마지막 박씨 임금인데요. 아마 석씨와 김씨가 내쫓은 걸로 추정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박씨 세력이 임금 쟁탈전에서 아웃되었는지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10대 임금 내해 이사금 제위기의 삼국사기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알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12대 임금 첨해 이사금의 최후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고 나오고 이 다음 임금은 미추 이사금이라고 최초의 김씨 임금입니다. 즉 갑자기 임금의 성씨가 바뀌었던 것으로 보아선 첨해 이사금 말년에 무슨 변고가 터져 김씨가 집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첨해 이사금은 일본을 상대로 활약을 하던 명장 서구로가 나라를 위해 죽음을 택하고 일본인들에게 처형됐는데도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으며 아니 그냥 그러기를 바랬던 것 같으며 항의나 보복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첨해 이사금이 아닌 석씨 지방과 김씨 세력이 연합해 첨해 이사금을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13대 임금 미추 이사금은 최초의 김씨 임금이며 14대부터는 다시 석씨가 집권합니다. 14대 유레 이사금 때 정벌군을 보내 지금의 간사이 지방 아키시시를 공격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일본 원정이 있었습니다. 정사 삼국사기에는 계획만 했을 뿐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야사에서는 실제 가서 큰 전공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비단 한국 측 기록뿐 아니라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 사신들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사신 일부가 유레 이사금 때 신라가 일본을 침공한 적이 있다는 일본 측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12대 첨해 이사금과는 확실히 다른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16대 흐레 이사금이 마지막 석씨 임금입니다. 흐레 이사금이 아들이 없어서 사회 뇌물 마립간이 17대로 즉위했으며 이때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박씨의 경우 예전에 왕위 계승에서 아웃되어도 후대에 계속 박씨는 왕비를 배출하는 등 기록으로 나오지만 석씨는 이후 아예 역사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선 큰 정치적 화를 당해 멸문 가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뇌물마립가는 고구려를 끌어들여서 김씨의 독자적인 왕권을 확립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와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일본 측 기록에서는 신라의 임금을 매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매금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탄생한 단어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면 놀러가는 대릉원 지구의 큰 무덤들이 전부 마립간 시기에 집중 조성된 것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천마총은 최초의 왕 임금이자 최후의 마립간인 지징왕의 무덤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황남 대총의 남분이 눌지마립간, 뇌물마립간, 실성마립간 세 사람으로 갈리고 있으며 황남 대총 북분의 주인은 그들의 아내들인 차로부인, 보반부인, 아료부인으로 추정하는데 황남 대총 북분의 주인이 왕비들이 아닌 자비마립간의 무덤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릉원에서 유일하게 주인 이름이 붙은 미추왕릉도 미추 이사금의 무덤이라고 전해질 뿐 미추 이사금의 무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릉원 지구는 마립간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혼자 이사금인 게 이상하긴 하죠. 527년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신라의 불교 공인은 다른 나라보다 귀족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버풍왕은 불교 공인을 위해 불교 공인의 강경파였던 이차돈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차돈을 내어주는 대신 불교 공인을 하겠다는 정치적 거래였겠죠. 이는 이차돈의 아이디어이기도 했는데 버풍왕이 이차돈을 죽인 명분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해동 고승전, 순교비 등이 전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차돈의 머리를 베자 하얀 피가 나왔다는 일화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 유사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국 사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하얀 피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현대 의학계에서는 간혹 신체적인 이유로 하얀 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버펑왕이나 2차돈이나 하얀 피가 나올 걸 미리 알고 2차돈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미스테리로만 남아있죠. 진흥왕 시절 신하 거칠부가 신라 최초의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했다고 나오는데요. 진흥왕은 나이가 어려 즉위했기에 재위 초반에는 어머니 지소태후의 섭정을 받다가 551년부터 친정을 시작했는데 거칠부의 국사 편찬 시점이 엇갈려서 국사 편찬 지시가 지소태후의 지시였는지 진흥왕의 지시였는지 모릅니다. 진흥왕은 한강을 완전히 장악한 후 가야연맹을 모두 무너뜨리고 함경도까지 진출했습니다. 개마고원의 초입인 황초령과 마우령에 비석을 세워두어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흥왕이 진출했다고 보고 있지만 꼭 비석이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보장은 없죠. 비석만 황초령과 마우령에 설치하고 더 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흥왕이 넓힌 영토의 정확한 판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진흥왕 시절의 영토는 최소 영토입니다. 진흥왕은 신라 각 지방사회에서 민간으로 내려오던 화랑 간섭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귀족들의 자제들을 뽑아 화랑들을 케어해 주었는데요. 화랑들의 우두머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풍월주, 화주, 국선 등 사서마다 명칭이 다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다음은 미실의 실존 여부입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만 등장하는 미실은 제2대 풍월주 미진부의 딸로 어머니는 버펑왕의 후궁인 묘도 부인이라고 합니다. 미실은 미모가 매우 아름다워 남편 김세종을 두고도 화랑 사다함과 바람을 폈다고 하며 사다함의 의동생과도 바람이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진흥왕의 뒤를 이은 진지왕도 미실을 황후로 들이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며 신라 왕실을 헤집어 놓았던 여인인데 이 정도 존재감이 있는 여인이라면 다른 사서에도 등장해야 하거늘 그 어떤 역사서와 금속문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실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니와 실존 인물이라 해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권력력이 강했던 여인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숙주라는 신하가 일본, 대마도, 오키나와의 역사서를 정리하는데 이 책에서 신라 진평왕 5년이었던 583년 신라가 일본의 서변, 즉 서쪽 국경지대를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경상도에서 출발해 바다 건너 일본에 도착하는 곳은 일본 입장에선 서쪽이잖아요. 단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명확하게 전해지질 않습니다. 다음은 진평왕이 성고를 만든 이유입니다. 원래 골품제에는 성골의 개념이 없었으나 아들이 없던 진평왕은 딸에게라도 보위를 물려주어 직계 후손들이 왕을 잇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모두 왕족이어야 왕위를 이을 수 있다는 성골의 개념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딸이 죽고 나면 결국은 직계가 이어질 수 없을 텐데 진평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의문이죠. 정작 딸 선덕여왕은 직계가 끊길 것을 알고 김춘추를 차기 후계자로 키웠는데 김춘추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진평왕에게 쫓겨난 왕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자기 아버지가 쫓아낸 후손의 왕족을 밀어준 건데 진평왕과 선덕여왕의 생각이 같았는지 아니면 다소 달랐는지 의문이죠.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습니다. 태종무열한 김춘추의 묘호를 따서 명명된 곳인데 이 태종대가 사실은 태종무열한 김춘추가 대마도 정벌을 위한 군대를 훈련시키고 양성하던 곳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고구려와의 전선에 집중하느라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던 태종무열왕이 과연 대마도 정벌을 생각했을까요?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요. 나당전쟁의 승리를 이끈 양대 전투 중 하나인 매소성 전투의 승리 규모에 대해서도 과장이 되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병사가 공격하여 쫓아버리고 말 3380피를 얻었으며 그 밖에 얻은 병장계도 그만큼 되었다 하고 나오는데 인명피해 규모가 없죠. 따라서 당나라군 20만은 과장된 것이며 매소성은 당나라에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나당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기벌포해전입니다. 신라의 시득 장군이 기벌포에서 23번을 싸워 22번을 이겼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전투 과정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영웅, 시득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어 베일에 감추어진 인물이랍니다. 통일신라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연 문무대왕릉 바다 안에는 유골함과 부장품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무왕은 불교식으로 화장한 뒤 해중왕릉을 만들었는데 고분 만들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신라인들이 그것도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문무왕의 무덤을 정말 바다에 유골을 뿌리기만 하고 끝냈을까요? 2001년 KBS 조사로는 문무대왕릉 바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무엇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측에서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바위를 깎은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신라 왕들이 석공들을 동원해 대왕암을 다듬고 정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은 아직 정확하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덤이죠. 33대왕 성덕왕 때 일본을 침공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섬에 있는 어느 한 신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718년경 백제 유민들이 일본 규슈섬의 미야자키현에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신라군이 쳐들어와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720년에 신숙주가 일본 대마도 오키나와 역사
역사를 정리한 해동제국기에는 신라가 서쪽 변방을 와서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죠. 신라인 해적들의 노략질을 일본 측에서 신라 정부의 정규군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자입니다. 삼국 유사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자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재상의 아들로 환생해 신라의 재상까지 오른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김대성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다는데 제 아무리 재상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찰과 석굴사원을 개인이 창건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죠. 김대성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자 국가에서 이어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자가 김대성이라면 역사적으로 거물이었을 텐데 삼국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성덕대왕 신종 관련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별칭이 에밀레종이죠. 종을 주조하기 위해 쇠를 녹일 때 어린아이를 넣어 맑고 위대한 소리를 만들었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별명이랍니다. 하지만 이 설화는 20세기나 되어서야, 즉 구한말 개화기가 되어서야 처음 등장했으며 일제강점기 때 에밀레종은 성덕대왕 신종이 아니라 보신각종의 별칭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밀레종 설화의 진실이 오리무중이죠. 신라의 천재화가 솔거가 그린 소나무 그림에 새가 날아 부딪혔다고 하죠. 하지만 솔거가 어느 시대 때 사람인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신라의 36대 왕 해공왕이 암살당하면서 신라는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갑니다. 780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고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이 죽자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해공왕을 죽이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역사서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곧 반란이 진압될 것 같자 홧김에 김지정이 해공왕을 죽였다는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살인자는 피해자가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왕으로 즉위한 상대등 김양상이 해공왕을 죽였다는 역사서가 있고 실제 범인은 김양상과 함께 거병한 김양상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훗날 원성왕이 되는 김경신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고 선덕왕 사후 차기 후계를 결정할 때 서열 1위는 태종 무열한계의 직계인 김주원, 2위는 김양상과 함께 거병했던 최고 권력자였던 김경신이었습니다. 차기 왕을 정하는 화백회의에 김주원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전날 폭우로 인해 불어난 강물 때문에 참석을 못하자 김경신이 원성왕으로 즉위했다고 합니다. 차기 국왕을 정하는 회의에 강물이 불어서 못 갔고 또 고작 회의 참석 못했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게 납득이 가질 않죠. 아마 김경신이 무언가 손을 쓴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 39대 왕 소송왕 때 기이한 짐승이 있는데 소 같으면서 몸은 길고 높으며 꼬리 길이가 3척 정도의 털이 없고 코가 길었습니다라는 정체불명의 짐승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를 혼자서 먹여 살릴 정도로 부유했으며 동아시아 해적들을 소탕했던 장보고가 신라 왕위 계승전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장보고는 본인을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에 본인이 추대하던 신무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성공하지만 신무왕은 빨리 죽었고 그의 아들 문성왕이 즉위하자 장보는 약속을 요구했는데 문성왕이 그건 아버지와 한 약속일 뿐 나와 한 약속이 아니라며 거절합니다. 이에 장보고가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고 일으킬 뻔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은 궁예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입니다. 궁예는 신라왕에 벌어진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예의 아버지인 신라왕은 누구였을까요? 우선 궁예가 신라 왕족이었다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 피셜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궁예가 신라 왕의 사생아라고 쳤을 때 그의 아버지는 47대 왕 헌안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를 고려했을 때 학자들은 헌안왕일 수가 없으며 48대 왕 경문왕이 궁예의 아버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치원의 말년입니다. 당나라에 유학하고 온 천재학자 최치원은 신라를 개혁하고자 현실 정치에 투신하였으나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그의 정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은 세속을 떠나 은거해버리는데요. 이후 최치원의 행적은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로만 전해집니다. 다른 육두품은 지방 호족들과 결탁해 신라 해체에 나섰지만 최치원은 그러지 않고 아예 속세를 져버렸다는 행보가 인상적이죠. 다음은 신라의 55대 왕 경혜왕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흔히 알려지기론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고 있을 때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술을 마시며 문란하게 놀았다고 하지만 견훤이 신라의 수도에 침투하기 직전까지 경혜왕은 고려, 중국과 외교하고 국방의 성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에 신경을 쓰는 등 결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견훤이 침투했을 때 경혜왕의 포석정에 있었던 건데요. 대체 왜 경혜왕의 포석정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신라 왕족 북방 유목민설입니다. 신라의 왕실 성씨 가운데 건국 집단인 박씨와 훗날 왕위를 독점하는 김씨가 사실은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라는 건데요. 박씨와 김씨의 시조는 각각 박혁거세와 김할지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문물 전파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지라 경주에 들어온 박혁거세나 김할지 같은 외지 세력은 경주보다는 북방에서 내려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박혁거세의 경우 주몽과 동일하게 난생설화를 공유하고 있죠.
더군다나 신라에서 출토된 거의 모든 금관들이 사슴뿔 세움 장식이 있는데 이 사슴뿔은 북방 유목민족들도 숭상했던 개념이며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허리띠 장식 등 유목민족의 친연성을 보이는 유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무대왕릉비와 대당고 김씨 부인 무명에는 김씨의 시조가 흉노족 왕자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신라 왕족의 북방 유목민서를 부정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먼저 경주기중 북쪽에서 왔다고 무조건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죠. 난생설화의 경우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도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지만 김수로가 흉노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신라 금관 양식인 사슴뿔 세움 장식을 보자면 사슴뿔 숭배 사상은 흉노족이 아니라 스키타이의 문화에 더 가깝습니다. 스키타이나 흉노나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흉노가 최초의 유목국가를 세운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어도 두 민족 사이에 약 300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스키타이와 흉노는 민족적으로 다른 계통입니다. 하지만 신라 왕족 북방 유목민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스키타이와 흉노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논리상 오류가 발생하죠. 금관 외에도 기타 유목민족과의 친연성을 나타내는 출토품도 왜 신라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지 않고 딱 마립간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출토품들은 유목민족과의 친연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유리그릇, 시리아의 유리병, 청록색 터키석, 기타 한국 땅에서 나지 않는 각종 보물석들, 심지어 로만 글라스까지 출토됩니다. 경주 계림루 14호 무덤에서 출토된 장식보검은 또 소그드인의 유물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신라인을 페르시아인이나 아랍인이나 로마인이나 소그드인의 후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신라에서 출토되는 다문화의 양식을 통해서는 신라가 누군가의 후예라고 결론짓는 게 아니라 신라의 대외 접촉과 문화 교류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넓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문무대왕 릉비와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도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본인들 시조의 이름에서 김할지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흉노족 후예 의식을 다른 시기에는 안 하다가 두 묘비명 모두 딱 삼국통일 직후 시점으로 동일하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미스테리가 아니겠죠? 지난 2009년 중앙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신라인의 DNA와 흉노족의 DNA를 비교해보려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라인의 DNA는 흉노족보단 스키타이족의 DNA와 매우 흡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신라 왕실의 마지막 태자였던 마이태자 관련입니다. 아버지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에게 넘길 때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사람이 마이태자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신라가 고려에게 넘어가자 금강산에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후 강원도 인제에서 신라 부흥 세력을 모았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훗날 여진족이 건국하는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가 마이태자의 후손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신라 왕실의 성씨 금으로 했다는 거죠. 아골타도 고려에게 자신이 신라인의 후예라고 자칭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태자가 말년에 여진족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묘한 게 기존의 말갈족 명칭이 여진족으로 바뀔 때도 신라 멸망할 시점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아골타가 고려 정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고지것대로 믿을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 여진족이 신라의 후예라는 건 설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야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야 국가의 수입니다. 흔히 육가야라고 해서 6개의 가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일본 측 기록에서는 14개의 가야들이 있었다고 하며 중국 측과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20에서 30개의 가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 성과에 따라 밝혀지는 가야 소국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몇 개의 가야들이 있었는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스테리에 대해선 나름의 대답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가야는 한 개입니다. 바로 김해의 금관가야죠. 굳이 하나 더 친다면 경북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그러나 대가야도 원래는 국가명인 가야가 아니라 반파국이었으며 금관가야에 이어 소국들 연합을 이끌게 된 반파국이 가야라는 이름만 가져와서 대가야를 칭했던 겁니다. 그 외의 모든 무슨 가야들은 전부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무슨 가야는 고려시대의 편의상 낙동강 유역의 여러 작은 국가들을 통칭해서 부르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며 당시에는 각 국가마다 고유의 국가명이 있었지 무슨 가야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가야는 어느 날 경남 김해에서 파생된 용어로 가라, 구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전부 같은 고대 순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하다가 생긴 다양한 발음들이며 원 발음은 하나였을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혜경은 가야 사람들이 쓰고 다녔던 뾰족한 고가를 의미하는 가나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안재영은 강의 순우리말인 가람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일본의 언어학자는 고대 순우리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 혹은 한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또 일부에서는 평야를 뜻하는 고대 순우리말 가라에서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로의 출신입니다.
삼국유사 설화에 의하면 김해의 촌장들이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보라색 노끈이 내려왔고 노끈 끝에는 붉은 보자기로 싼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자에 있는 6개의 알이 있었고 이 6개의 알 중에서 태어난 김수로가 가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설화 속 보라색 노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만 분분하며 김수로도 주몽과 박혁거세처럼 난생선화를 공유하는데 그렇다면 외지 세력을 이끌고 김해로 들어왔을 김수로의 출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라면 김수로의 김과 수로는 쇠를 의미하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해 역시 쇠바다라는 뜻이죠. 분명 쇠를 재련하고 다루는 부족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삼국유사에서는 훗날 신라의 이사금이 되는 석탈해와 김수로의 경쟁을 붙이는데 석탈해 역시 대장장의 부족을 이끄는 세력이었죠. 다음은 김수로의 아내 허황옥의 출신입니다. 설화에서는 허황옥이 스스로 김수로에게 말하기를 아유타국이라는 외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아유타국이 어디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설은 태국입니다. 태국에는 아유타야 왕조가 있었는데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는 한참 이후의 국가인지라 가장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고문원에서 주장하는 인도입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인도에서 가야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바다로도 육로로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윤색한 설정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 이름이 허황옥, 어떻게 이렇게 딱 동아시아식 세 글자 이름인지도 수상하죠.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중국 남쪽의 소수민족 파족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 파족에서 허라는 고유명사들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가야에서는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포상팔국이란 포구 근처, 즉 강이나 바닷가 근처의 8개의 나라들을 말합니다. 8개의 나라들이 김해의 금관가야 혹은 하만의 알라국을 침범하자 가야 혹은 알라국이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신라의 10대 국왕이었던 내해 이사금이 구원을 해주었다는 사건이 포상팔국의 난입니다. 신라의 내해 이사금이 서구로 이음, 일벌, 물계자 등을 보내주어 전란을 해결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신라가 낙동강 하류 방면으로도 진출했다고 하는데 이때 피해를 받은 지역이 김해의 금관가야인지 하만의 알라국인지 모르며 포상팔국의 8나라들도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8나라들이 왜 연합하여 가야 혹은 알라국을 공격했는지도 모르죠. 다음은 가야와 일본의 관계입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고 하면 다들 백제와 일본 사이를 떠올리실 텐데 백제와 일본의 교류 전에 일본이 최초로 교류를 튼 국가가 가야였습니다. 가야는 구야국이라는 변환의 소국 중 하나였을 때부터 일본에 철을 수출하고 중개무역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쓰레기토기는 가야토기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동일하게 생겼으며 일본으로 건너간 최초의 도레인들은 김해의 가야계 쪽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언제부터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가야가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범위에 걸쳐 문화를 전파했는지는 주장이 다양합니다. 이어지는 미스테리는 바로 임나가야의 실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나가야는 실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임나가야를 임나일본부라고 말하며 가야를 비롯해 한 번도 남부를 지배했던 식민통치기구라고 주장하는데요. 임나가야가 실제했던 건 맞지만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일단 일본이란 말부터가 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제왕 릉비를 보면은 광개토제왕 때 고구려군이 신라를 침공한 백제가야 외 연합을 밀어내며 임나가야 종발성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나가야의 정확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임나가야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본의 주장대로 가야를 통치했던 식민기구였을까요? 일본 서기 속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 백제가 했던 업적을 그 주체를 일본으로 바꿔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임나가야는 가야를 비롯해 한반도 남부 소국들을 식민 통치했던 일본의 기구가 아닌 백제의 기구라는 뜻이 됩니다. 가야를 비롯해 낙동강 소국들은 백제의 근초고왕 이래 멸망 때까지 백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자들은 백제가 임나가야라는 기구를 통해 가야와 낙동강 소국들을 간접 통치를 했으며 임나가야의 운영권자는 백제의 8성 귀족 중 하나였던 목시 집안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나가야가 위치했던 곳이 종발성이라는 곳인데 다만 종발성이 어디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금관가야가 있던 김해라고,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대가야가 있던 고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으로 나뉩니다.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금관가야,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대가야라고 합니다. 맹주국이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넘어간 시점이 바로 논란이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적힌 기존의 학설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5세기경 신라의 침공한 백제가야 외 연합을 한반도 남부까지 밀어내며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 덕에 고령의 반파국이 대가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개토제왕의 고구려군이 임나가야 종발성까지 내려갔다는 광개토제왕 릉비에서 이 종발성은 일본 측
주장이 아닌 한국 측 주장대로 경북 고령이라고 한다면 광교투쟁에 큰 타격을 준 건 김해의 금관가야가 아니라 고령의 대가야가 됩니다. 따라서 광교투쟁의 고구려군이 한반도 남부로 내려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맹주국이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부딪히고 있죠. 4세기경 금관가와 교류를 하던 낙랑군이 사라지고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때 백제가 영토를 팽창하면서 김해의 금관가야는 낙동강 주도권을 모두 백제에게 빼앗겼습니다. 근초고왕 이래 백제가 임나가야를 경영하면서 백제 덕으로 고령의 반파국이 대가야로 급성장하면서 맹주국의 지위가 대가야로 넘어왔다는 해석이죠. 대가야, 즉 반파국의 시조는 이진아 씨로 이진아 씨의 정체도 미스테리입니다. 김수로가 아래에서 태어날 때 이진아 씨도 그 옆 아래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라고 하는데 이는 후대의 대가야를 표방한 뒤 가야의 연관성을 공유하기 위해 김수로와 이진아 씨를 형제로 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수로와 이진아 씨는 정견모주라는 같은 어머니라는 설화도 있는데요. 어머니 정견모주의 정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김수로가 쇠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진아 씨도 무언가 뜻하는 말이 있을 텐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해의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금관가에서는 여전사로 이루어진 여군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야가 여전사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기록이 없죠. 고대 한국의 출토 유물 중 가야의 유물 가운데 소용돌이 모양의 청동기 장식, 파형동기라고 있습니다. 청동기나 토기 유물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약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양식을 띱니다. 그런데 파형동기는 오로지 가야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모양의 청동기인데요. 파형동기는 일본으로도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형동기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탄생한 양식인지 설만 무성하죠. 가야의 왕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야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오로지 고고하게만 의존해야 하다 보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죠. 발해 역사 속 미스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영의 성씨 대시 관련입니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시조는 맞지만 대조영이 그 첫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요서의 영주에서 이진충, 손만영 등 거란족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혼란을 틈타 고구려 및 말갈 유민들을 데리고 동모산으로 출발한 건 대조영이라기보다는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과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였습니다. 중국 측 기록 일부는 대조영의 아버지 이름을 걸걸중상, 또 어떤 기록은 대걸걸중상이라고 하는데 대시성이 과연 걸걸중상 때부터 내려왔던 건지 아니면 대조영 때부터 새로 시작한 건지 대시성의 시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대중상이라고 적힌 문헌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걸걸중상에서 걸이 중첩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직 모르죠. 고구려 유민을 이끈 걸걸중상과 말갈족을 이끈 걸사비우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으며 둘은 어떤 관계였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의 유사성 때문에 친인척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걸걸중상은 대씨가 아닌 게 되잖아요. 둘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대조영과 걸걸중상의 출신도 미스테리입니다. 각종 기록에서는 대조영의 일파가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이 별종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집안이 고구려에서 어떤 집안이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발해는 고구려 멸망 30년 후 건국되었기에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고구려 멸망 전 태어났어도 20대 미만이었을 겁니다. 대조영이야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직 어린 나이라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아버지 걸걸중상 그리고 대시 집안 자체가 고구려 말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는 설만 무성합니다. 대조영이 동모산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당나라가 보낸 추격군 이해고의 군대를 천물령 전투에서 승리한 덕분이었습니다. 천물령 전투는 대조영이 이해고를 천물령으로 유인했으며 대패배를 한 이해고가 도망쳤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천물령 전투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조영이 동모산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선포한 국가명은 발해 이전의 진국이었습니다. 아마 당나라에서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에게 하사한 자위 진국공에서 따왔을 겁니다. 당나라는 걸걸중상을 회유하기 위해 자위를 하사한 것이었는데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있던 걸걸중상에게 내린 자위의 이름이 왜 진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발해 사람들은 발해의 왕을 가독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해의 3대왕 문왕 때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천도하였습니다. 상경 용천부 천도는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대조영이 건국했던 동모산에서 2대왕 무왕 때 중경 현덕부로 천도한 뒤 3대왕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겼다는 기록과 2대왕 무왕은 천도를 하지 않았고 3대왕 문왕 초기에 동모산에서 중경 현덕부로 천도한 뒤 재위기간 중반에 다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죠.
785년 문왕은 동경용원부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동경용원부는 오늘날 한반도 북부의 함경도라는 설과 두만강 바로 위쪽인 지린성 훈춘시라는 설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상경용천부보다 더 바다와 가까워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동경용원부가 어디냐는 설과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문왕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당나라 장안 다음으로 큰 규모의 도시였던 상경용천부를 힘들게 설계해놓고 왜 다른 곳으로 천도했느냐입니다. 동경용원부로 천도한 이유에 대해서 설만 다양하지만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왕의 손자였던 오대왕 성왕 때 다시 상경용천부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중국 지린성 둔화시에 가면 육정성 고분군이라는 발해육 고분군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66기가 확인됐는데 이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이 문왕의 둘째 딸 정해공주 묘이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대왕 패왕에서부터 10대왕 선왕에 이르기까지 발해에는 권지국사라는 독특한 관직이 있었습니다. 임시왕이라는 개념인데요. 왕이 죽으면 자꾸 왕의 동생들이 권지국사라는 임시왕 혹은 왕의 대리인 개념으로 있다가 왕위를 잇는답니다. 예를 들어 7대왕 정왕에겐 대연진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812년 정왕이 죽고는 정왕의 아들 대연진이 아니라 정왕의 동생 대언이가 권지국사로 임명되어 임시국왕 역할을 하다가 8대왕 희왕으로 즉위합니다. 왕의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그 아들이 후사를 잇지 않고 국왕의 동생인 권지국사라는 임시국왕 역할을 하다가 왕으로 즉위하는지는 그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해의 전성기를 이끈 10대왕 선왕도 권지국사로 있다가 즉위했답니다. 중국측 기록에는 권지국사가 고사에 따라 즉위하였다고 하는데, 즉 이것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발해의 관례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권지국사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죠. 다음은 3대왕 문왕의 아내 효이왕후 무덤 출토품과 9대왕 간왕의 아내 순목황후의 무덤 출토품 관련입니다. 두 황후의 무덤은 2005년 지리성 허룽시 용두성 고분군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두 무덤에서 나온 출토품의 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출토품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 출토품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순목황후 무덤의 발굴 사실이 한국에 전해진 것도 발굴이 되었던 2005년으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황후 무덤 출토품을 연구하면 발해에 관련한 많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10대왕 선왕 때 대규모 정복전쟁으로 발해는 최대 영토를 구가합니다. 전성기 때 발해 최대 영토는 당시 통일신라 영토의 5배 정도였고 고구려 최전성기 영토보다 1.5배 정도 넓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은 국가의 시대였죠. 발해 최전성기인 선왕 시절엔 당나라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는데 대인수가 잠옷바다 북쪽의 여러 부족을 토벌하여 크게 영역을 개척하였다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 발해 고유의 역사서가 없어서 발해 선왕의 구체적인 대외 원정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10대왕 선왕 이후로 발해 왕들의 왕호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1대 대이진, 12대 대건황, 13대 대현석, 14대 대위해 이렇게 이름만 전해지고 있죠. 왕호뿐 아니라 왕의 생물연도, 즉위연도까지도 명확하게 전해지질 않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왕은 대인선이지만 대인선이 몇 대 왕인지를 모릅니다. 14대왕 대위해 이후 대인선까지 그 사이의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발해에는 총 몇 명의 왕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926년 발해는 거란족의 요나라 공격을 받아 수도 상경용천부가 함락되고 멸망했습니다. 발해 국력 쇠퇴의 원인 중 하나로 백두산 폭발설이 항상 거론됩니다. 발해가 멸망하던 10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화산재들이 실제로 발견되었고 지질학자들의 백두산 주기를 보면 그때 분화가 있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나라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해 멸망 후 발해 부흥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요. 발해 지배층 출신이었던 오소도가 옛 발해의 수도의 오랴국을, 압록강 부근에는 후발해가, 후발의 일부 세력과 발해 남쪽 지방정권에서 올라온 지방 세력들의 힘을 합해 세운 정안국, 요동반도 쪽에도 흉노국 등이 있었는데 그 국가들의 자세한 내막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발해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미스테리입니다. 발해는 고구려계 지배층과 말갈계 피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고구려어를 사용했을지 말갈어를 사용했을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두 언어가 큰 차이가 없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일본에 방문했던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이 딱히 통역사 없이 서로 대화했다는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소통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해어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